지난 3일 2024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은 물가만 보았을 때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에 충분한 시기가 되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가만 보았을 때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은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9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때문에 올해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5월에서 6월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주담대에만 적용했던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신용대출과 이 금융권의 주담대도 포함되었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시 스트레스 가산금리 1.2%, 비수도권은 0.75%를 가산하는 것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때문에 대출 수요 감소에 따른 주택 가격의 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는 8월까지 시행되었는데 스트레스 가산금리에 따른 주담대 한도가 감소하자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풍선 효과로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더 감소하니까 대출 수요는 더욱 증가했고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9월에서 10월은 이사철인데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눈을 낮춰 전세나 월세로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보이는데 이에 따라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또다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주담대가 중단되며 혼선을 빚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이복형 금감원장은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라 주문하였습니다. 대출이 제한되고 시장이 안정화가 될지 실수요 피해가 늘어날지 또는 상황을 타개할 만한 대책이 나올지 앞으로의 추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쓸어 담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18억 5천만 달러를 매도하는 반면 채권은 약 55억 달러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베팅을 한 것인데요. 경기가 둔화되면 채권금리는 하락하고 이는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 시중금리도 낮아질 거란 것이죠. 반면에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은 매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제결제은행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했었는데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채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현재 한국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성장에 영향이 있을 거란 것이죠. 지난 8월 22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은 경기가 나빠졌을 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문제 삼으며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질 때가 됐다며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뛸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9월 기준금리 발표가 없기 때문에 영향도가 있는 9월 19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채 신변물 선물 가격을 살펴보았을 때는 5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시장 금리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9월 19일 이후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 미국은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B컷으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폭락한다 라는 이야기가 만연했었는데요. 금리 인하 당일 시장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니다 라는 말이 문득 생각도 났었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증시가 폭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나빠 기업들이 어려운 상태였고 현재는 미국 경제가 좋다고 파월 회장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고용이 얼어붙기 전에 선제적으로 낮췄다.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 평가되었습니다. 통화정책 성명서에서는 몇 가지 내용들이 변경되었는데 일자리 증가가 둔화하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내용과 향후에 확인되는 물가와 고용 데이터 그리고 변화하는 전망과 위험의 균형에 대해 신중히 평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FOMC 기자간담회에서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성이 될 만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통화정책 조정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과거처럼 급격하게 금리 인하하는 경우는 없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시사하기도 했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더 빠르고 더 천천히 또는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 있는 결정도 할 수 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원하는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금리가 경제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의 자극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적절한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우며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한다며 B컷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했던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를 지지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다는 것인데, 관련해서는 한국 시간으로 9월 27일 발표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통화량이 공급되었는데 미국 대선을 앞두며 국채 발행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걱정이 조금 됩니다. 디플레이션 위기로 경기가 부진했던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연일 펼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인민은행장은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감소시켜서 한화로 약 190조 원이나 되는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 항생지수,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기대감에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거물이자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대가인 테퍼는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 이야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는 중국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부양책 강도가 과거의 중국과는 달랐고 기대했던 중국 회복이 도래했다며 투자자들이 이 랠리에 참여해야 한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경기가 너무 나쁘고 부진하다 보니 파격적으로 부양책들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했었죠. 이러한 유가의 하락 효과로 우리나라 기름값도 9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목표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감산을 진행했던 사우디가 패권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증산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의 하락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8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거의 근접하며 다가오는 연말 추가 금리 인하 확률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든 만큼 우리나라 경기 회복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